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내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바다 방류를 강행한 것입니다. 실제 방류는 새로운 설비 건설 등의 시간이 걸려 2년 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UNHRC에 소속된 특별보고관 3명은 15일 10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 환경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경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완전히 누리는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오염수를 태평양에 배출하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본 정부에 얘기해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하게 맞대응하며 한일 관계 경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일본 측이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강도 높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14일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임장을 전달하기 위해 예방한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이 말씀은 안 드릴 수 없다.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직후 일본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제법적 수단을 찾을 것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흥미를 끄는 것은 강대간 대결 국면에 진입한 미 중의 반응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일본 정부 결정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이해관계국, 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독단적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현안에서 미일과 한중이 한편으로 묶인 셈입니다. 중국이 발해사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건국지점 동모산의 위치로 추정되는 새로운 지역을 찾았다며 이 유적을 주요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중국 문화재 당국인 국가문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동모산으로 추정되는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투먼시 마반촌 산성 유적지가 2020년 중국 10대 고고학 발견에 포함됐습니다. 발굴을 진행한 지린성 문불고고연구소는 이곳이 대조영이 무리를 거느리고 동모산에 근거해 성을 쌓고 살았다는 발해 건국 시기의 성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린성 문물고고연구소는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여전히 논쟁이 많다면서도 현재 증거로 봤을 때 유적에서 나온 봉황무늬 와당은 6.3 발해 고분군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서 출토된 격자무늬 평기와 등은 고구려와 발해 초 유물에서 모두 발견된다면서 연꽃무늬와 와당은 고구려 유적인 환도산성과 더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소는 다만 정확히 문화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 작업에서 나온 유적지 약 80곳과 유물 5천여 점 중에서는 발해뿐만 아니라 후대 국가인 동화 때 것들도 다수입니다. 하지만 동화의 역사가 10여 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발해 건국 지역 추정지 근거가 나온 점이 더더욱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모선 추정 위치가 바뀔 경우 발해사 관련 중국의 기존 논리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중국 학계의 고민이 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계는 기존 추정 지역에 말갈족 요소가 강했다는 점을 들어 발해가 말갈족에 의해 세워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투먼에 있는 마반촌 산성은 그 당시 완전히 고구려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발견으로 발해가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주민에 의해 건국됐다는데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 연구위원은 이는 중국 학자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선정을 계기로 발해 관련 유적 조사가 늘어나고
중국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을 시도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종화민족 공동체론을 내세워 자국 내 소수민족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견으로 발해와 고구려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진 만큼 중국이 아예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 공공박물관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NHK 방송은 독일 드레스덴 공공박물관에서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전시되기 시작했다면서 베를린 일본 대사관이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브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동상의 전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지금까지 노력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신속한 철거를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언어 상실, 큰 소리의 침묵을 주제로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개의 소녀상이 전시됩니다. 전시장 안에는 2017년 서울 시내버스를 탔던 소녀상이, 전시장 바깥 마당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놓였습니다. 2019년 독일 라벤스부르거 전시회에서 10cm 미니 소녀상이 전시됐다가 일본 영사관 항의로 철거된 것을 생각하면 2개의 소녀상은 커다란 변화입니다. 드레스덴 및 작센주 박물관 총괄 대표인 마리온 아커만 관장은 일본 쪽 압력을 예상하면서도 소녀상 전시를 수용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의 이야기는 아직 독일 사회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홀로코스트 역사를 철저히 교육받고 자란 세대로서 나 또한 우리 사회가 전쟁 피해자를 잊지 않도록 늘 상기시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베를린 일본 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박물관 쪽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된 16일 새벽부터 경기 안산에서 출발한 0416 단원고 가족협의회 유가족 22명은 목포 해경이 준비한 301호 경비함을 타고 세월호가 침몰한 시각에 맞춰 오전 10시 30분부터 선상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해역에 다다랐을 때 많은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고 이호진 군 아빠이자 0416 단원고 가족협의회 대변인인 이용기 씨는 추모사에서 오늘은 특별한 게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던 요일도 겹치고 날씨도 사고 난 날과 비슷하다면서 목이 메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어 세월호는 진실규명이 하나도 되어 있질 않고 아직 진행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하루속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추모식 진행을 맡은 이 씨가 단원고 2학년 25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동안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 지점에 떠있는 부표를 응시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 대학 졸업자 등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마르코 멘디치노移民부 장관은 14일 회견에서 이민 가속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특별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 조치 대상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 의료 분야 임시 근로자 2만 명, 건설 운송 등 분야 숙련직 4만 명 등 필수 근로 인력이 적용됩니다. 또 지난 4년 사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4만 명도 영주권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멘디치노 장관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번 코비드-19 기간 기여해온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계속 체류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특별 조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이 부여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40개 관련 서비스 직종을 망라합니다. 또 숙련직 대상에는 각급 운전기사, 식료품 배달직 직원 등 95개 직종의 필수 근로 인력이 포함됩니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비드-19으로 부진해진 이민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 대책이라고 이민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예년 20만 명이던 연간 이민자 수용 목표를 지난해 34만 1천 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코비드-19으로 인해 국경 봉쇄 및 여행 금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18만 4천 명 수용에 그쳤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40만 1천 명의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이어 내년 41만 1천 명, 2024년 42만 1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코비드-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단계라고 보고 봉쇄 조치를 강화, 스테이 앳 홈 명령을 2주 연장하는 한편 다른 도시로 여행이나 방문을 금지하고 예배와 결혼 장례식 참석자 수를 다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16일 오후 퀸즈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강력한 추가 규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다음 달이면 모든 중환자실에 코비드-19 환자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감염 예측이 나온 후 검토를 거쳐 내놓은 대책으로 보입니다. 봉쇄의 새로운 조치 가운데는 오는 19일부터 온타리오주와 퀘벡, 마니토바주 경계에 검문소를 설치해 업무, 의료, 물품 수송 등 필수 목적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 불필요한 공사 현장을 폐쇄하고 운동장, 골프장,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등 모든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즉각 폐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은 계속 개방됩니다. 스테이 앳 홈 명령은 2주 더 연장돼 적어도 5월 20일까지 유효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예배당과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 인원을 다시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실비아 존스 온주 법무장관은 이제부터 경찰이 사람들을 멈추게 한 후 집을 떠난 이유를 묻고 주소를 물어볼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모든 시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불신 검문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인권운동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토론토 경찰은 물론 필경찰, 요크 경찰, 할튼 지역 경찰은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실제로 불신 검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 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토론토 경찰국은 계속해서 감독할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무작위로 정차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16일 오전 기준 4,812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달 중환자실 환자 수가 1,500명에 이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2,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하루에 2,300개의 병상이 사용 가능하지만 감염 환자 급증으로 병원들이 빠르게 용량을 늘리려고 애쓰면서 인력난도 겪고 있습니다. 주정부 코비드-19 봉쇄 조치 추가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타리오 한인목사회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목회와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회원 목사들을 위로 격려하는 행사로 마련한 세번맞이 위로회가 4월 13일 화요일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위로회는 특히 매년 새해 초에 목회자들이 모여 신년 할애 예배를 올해는 코비드-19 집합 금지에 따라 드리지 못한 점을 감안 잠깐 눈인사라도 나누고 선물을 전하며 목회 현장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목사회가 준비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위로회는 먼저 오전 11시부터 영락교회를 영상본부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튜브로 중계된 예배는 목사회 부회장인 양요셉 목사의 사회로 목사회 회계인 최혁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회장 김영식 목사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갇힌 자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본문의 바울 사도 또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지만 구절마다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 갇힌 자들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전하고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확신하며 갇힌 생활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오프라인 행사로 영락교회 후문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물 나눔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은 은퇴 목사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전해 50여 명의 목사들이 영락교회를 찾아 차에 탄 채로 인사를 나누고 현장에서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이어 오후 2시 이후에는 목사회원과 현역 목사들의 줄이어 방문해 역시 쌀과 영양제, 생필품 등이 든 패키지 선물백을 건네받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날 일부 목사들은 몇몇이 모여서서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과 안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위로의 선물은 목사회가, 양요셉 부회장 등 일부 임원과 영락교회, 그리고 후원 성도들의 도움으로 준비했습니다. 목사회 임원들은 직접 영락교회에 나와 오전 온라인 예배 순서를 맡아 진행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방문하는 목사들에게 선물팩을 전달해주는 수고를 담당했습니다.